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쓰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ong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 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나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건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의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서 10분 정도 저어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다른 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뇌 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 안에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105mg입니다.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제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치할 수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떼어야 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 하시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가 참 귀찮으시죠?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의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에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최근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함께 드시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에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되어 기력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의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치즈의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 범벅인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자체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여 소화를 더 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 있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계피가루를 대체 수박과 어떻게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입니다. 물 200ml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빨간색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싹 제거해줍니다.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준답니다. 라이코펜이 풍성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한답니다.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까지 싹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대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 드셔도 되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됩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버리시나요? 앞으로는 수박씨도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입니다. 리놀렌산은 뇌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줍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까지 있습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잘 씻어 말린 뒤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의 빨간 부분만 드시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에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뀌어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 붓기 제거, 독소 배출에 효능이 탁월한 것입니다.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 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어 혈관이 넓어진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서 피클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아서 얇게 썰거나 갈아서 얼굴팩을 해주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주고 수분까지 보충해줍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의 진정 효과가 훌륭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 좋으며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은 피부 보습 효과와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수박에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아르기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피로 해소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체 중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면역력도 강화해 주는데요. 수박에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감기, 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지방 분해 및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나 과로로 인한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식품화학지식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